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 제17회 세계 해양 포럼 어느덧 우리 행사의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바로 지난 3일 동안의 모든 세션을 정리하면서 의견 나누어 보는 에필로그 블루 테크노미 그 이후 순서가 되겠는데요. Ladies and gentlemen, now the last session of World Ocean Forum 2023, the epilogue session will begin. The translation receiver is over there. Channel number 2 is for English. Now let us begin and let me introduce to you our moderator. 네, 에필로그 블루 테크노미 이후 세션을 이끌어 주실 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겸 펜스타그룹 회장님, 세계 해양 포럼 기획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7회 세계 월드 오션 포럼 기획위원장을 맡은 김현겸입니다. 지금 오늘 모든 지금 이제 세션이 다 끝이 나고 드디어 이제 에필로그 저희들이 각 세션에서 진행됐던 모든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 여기 지금 이제 기획위원분들이 자장도 맡으신 자리도 있고 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번 키노트 연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조금 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왔던 분들을 좀 소개를 좀 하고 싶은 게 제가 지금 메모를 조금 해왔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이번에 제레미 랩킨이 작년 11월 말에 저희들과 한국에 오는 것에 대해서 직접 이제 오프라인으로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컨펌을 사실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계약이 된 것은 올 초인데 어쨌든 작년 말에 이제 곧 참석을 해서 온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제17회 이제 월드 오션 포럼은 더 이상 준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일이 끝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레미 립킨이라고 하는 그 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저서가 약 한 30권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저처럼 책도 잘 안 읽는 사람도 읽은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노동의 종말, 그다음 최근에 제가 제3의 혁명이라고 하는 이제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를 요새 이제 다른 쪽에서는 항상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여러분께서는 3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셨는데 그분이 오신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불과 이제 저희들 오프닝을 한 일주일 앞두고 갑작스럽게 이제 미국 쪽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 좀 틀리게 가족의 문제가 이제 있다라고 이제 밑에 대변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결코 떠날 수가 없는 자리고 온라인으로 저희들에게 이제 토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해보니 이제 우리 이제 행사들 유럽에서도 있고 중동에서도 있던 모든 행사들은 다 취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인터넷으로 그리고 이제 화상으로 랜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사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굉장히 좀 실망감을 좀 안겨드렸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세계적인 분은 정말 세계적인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희들이 랜선에서 봤을 때 그분께서 갖고 계시는 모든 세상에 대한 어떤 지혜 그리고 우리들과 대화한 도중에 진행을 해 나가면서 Q&A 시간을 연장하시면서까지 모든 지금 이제 모여있던 분들에게 지금 월드 오션 포럼이 얼마나 중요한 지금 주제를 다루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이제 월드 오션 포럼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포럼이다라고 하는 걸 거꾸로 가르쳐 주신 그런 계기도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키노트 연사에 대한 소개는 사실은 이제 해야 될 사람이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제레미 립킨에 대한 불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그분을 모셨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좀 느낀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제가 지금 이야기는 마치고 우리 장하용 박사부터 이제 이번 지금 월드 오션 포럼에 대한 종합 발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2023년 세계 해양 포럼 기획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장하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5년 동안 에필로그에서 그 5분 동안 이 엄청난 내용을 5분 동안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5년 동안 해왔습니다. 예, 근데 올해만큼 정말 다양한 내용 그리고 가치 있는 내용 어느 것 하나 뺄 게 없는 이 내용을 과연 이 5분이라고 하는 짧은 에필로그 시간에 발표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정말 많았던 이번 2023년 세계해양 포럼이었고요. 그리고 이 세계해양 포럼에서 제시된 이 블루 테크노미에 대한 어떤 정의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정확한 어떤 실체들을 한번 좀 이 짧은 시간이지만 보여드려야 되는 좀 그런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에필로그 이 세션에 대한 정리 PPT를 준비를 하면서 행복하면서도 정말 어려웠던 시간을 보내고 방금 내려왔습니다. 예. 일단 제가 매년 이제 10대 메시지를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각 세션에 대한 내용들은 오늘 앉아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정리해 주실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는 정말 아까 우리 김영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레미 리프킨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그 2023년 세계해양 포럼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10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찬찬히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결국 가치관의 문제이고 그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처럼 바로 물의 근원, 바로 우리 생명의 근원이 바로 물에 있다라는 아주 심플하지만은 명확한 그 기본 바로 개념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정말 찬찬히 그러나 또 설득력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물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결국 이 겪는 여러 기후 변화들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까지도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바로 물에 있음을 제레미 리프킨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지금 이번 올해 그 주제로 제시했던 이 블루 테크노미는 이번 기획위에서 많은 또 기획위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신조어입니다. 그러나 이 저희 그 블루 테크노미가 비록 입에 잘 익지 않고 또 새로운 어떤 개념을 제시해서 모호하다는 그런 분명한 어떤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우리 세계해양 포럼이 17회를 거치면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 블루 테크노미에 대한 내용들을 정의해 왔습니다. 저희 세계해양 포럼은 단순히 아카데믹한 어떤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산업과 경제와 우리들의 어떤 삶들이 해양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요. 그리고 어떤 그 첨단 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이 17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많은 주제들을 통해서 다루어지고 있던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이번 17회에는 블루 테크노미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블루 테크노미는 1차적으로는 이 해양에서 바로 어떤 첨단 기술이 접목이 된 바로 신경제의 어떤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전망하는 단어입니다. 저희 세계해양 포럼이 바로 다보스 포럼, 해양의 다보스 포럼을 지향하는 것처럼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다보스 포럼이 바로 어떤 우리들의 삶의 전체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아젠다를 던졌다면 바로 저희 17회 2023년 세계해양 포럼에서는 바로 이 해양을 위시로 해서 블루 테크노미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바로 선언적인 어떤 부분이 이번 그 세계해양 포럼의 주제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단순히 어떤 해양 경제 또는 해양 산업으로 해양 기술로만은 기술될 수 없어서 결국 이 해양이라는 것은 바로 산업과 경제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가 도출이 되었고 우리 기획위원님들의 여러 또 어떤 탈고 과정을 거쳐서 이 단어가 제시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그 에필로그 발표에 있어서의 핵심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면 과연 블루 테크노미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위원님들과 또 여러 자료들과 그리고 기획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제 이 블루 테크노미라고 할 수 있는
단순히 지금 어떤 일반적인 어떤 조선이나 수산이나 다른 어떤 기본적인 어떤 산업이 아니라 바로 첨단 산업이 해양에 얼마만큼 접목이 되어서 그것이 바로 경제까지 이어질까라고 했을 때에 보여드리는 바로 경제 규모입니다. 그래서 블루 테크노미의 어떤 경제 규모는 2023년에 315조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2030년에는 바로 652조까지 바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즉 연평균 성장률 11%가 넘는 아주 큰 규모의 어떤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시장 규모가 5,957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블루 테크노미의 시장도 바로 5천억이 넘는 바로 큰 어떤 규모를 이룰 바로 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와 그리고 국가가 전부 지역사회를 비롯해서 산업계가 바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요. 물론 국가가 전체적으로 어떤 국책 사업으로 반도체 아까 바이오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다루고 있지만은 우리 국가의 어떤 명운이 걸려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하고 있고 또 잘할 수 있는 바로 이 블루 테크노미를 키워야 한다라는 것이 이번 조사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어떤 섹터별로 마켓 사이즈를 좀 살펴보면 물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해양 장비 산업, 서비스 산업이 큰 어떤 규모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번 특별히 2023년은 바이오가 처음으로 이제 해양 바이오가 세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해양 바이오 부분도 아주 큰 규모로 두 자릿수의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런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파란색 부분이 2023년의 시장 규모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주황색이 2030년 규모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장비 기술과 여러 기술들이 보이시지만은 해양 바이오와 그리고 여러 해양 자원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바로 큰 어떤 시장들을 이루고 있고 우리가 이 블루 테크노미 물론 이 부분이 이제 짧은 시간에 지금 시장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들 더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컨설팅사가 제시한 내용들을 정리한 이 자료에 따르면은 결국 큰 어떤 규모 바로 2배 2030년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규모로 바로 이 블루 테크노미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바로 제시한 이 블루 테크노미에 대한 시장과 각 부분별 성장세를 보셨는데요. 오늘 이러한 블루 테크노미의 어떤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이번 2023년 행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 산업계와 학계에서 같이 한번 챙겨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장하영 박사님께서 항상 이렇게 짧은 시간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우리 해양수산부가 사실은 경제부처입니다. 경제부처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관과 그 다음에 이제 사업체가 어떻게 하면 같이 이제 엮여갈 수 있을까? 저희들이 아카데믹한 부분에 대한 논의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부분도 항상 이제 해양수산부가 바라는 경제적인 효과를 저희들에게 사실 화두로 좀 던지기도 합니다. 저희들하고 지금 아주 오랫동안 우리 송명달 지금 이제 해양수산정책실장님이 오셨는데 우리 지금 이제 좀 말이 좀 길어집니다만은 해수부에서 사실 이렇게 우리 월드오션 포럼이 규모 있게 커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배경에는 우리 송명달 실장님 같은 분이 계십니다. 이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아주 실무자에서부터 지금 제가 본 것만 해도 12여 년 동안 우리 지금 월드오션 포럼에 물심양면 도와주신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송 실장님이 직접 바쁘신데도 오늘 일부러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해양정책 세션이 저희들이 이제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벌써 두 번째가 됐는데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이제 해양수산부가 바라고 있는 대한민국의 해양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나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 송 실장님으로부터 해양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또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 아시지만 어제 이제 국정감사 때문에 그저께 제가 내려오질 못했고 오늘은 꼭 좀 참석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또 방금 우리
김영겸 기획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또 사실 2017년이죠. 그때 해양정책과장 하면서 좀 제대로 해보자 또 그런 논의가 있어서 그때도 우리 또 벌써 우리 기획위원장님 또 그때도 뵙고 쭉 이렇게 같이 뵙게 돼서 너무 좋고요. 오늘 이번에도 사실 아마 다른 부처들 또 이제 기재부에서도 세계 해양 포럼은 참 제대로 되는 것 같다 그런 말들 들을 때 참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우리 뭐 계속 이제 기조 연사님 말씀하셨는데 제레미 리프킨 같은 진짜 세계적인 대학자께서도 세계 해양 포럼이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아마 무엇보다도 이제 이 바쁘신 와중에도 그동안 우리 뭐 에필리고 세션 좌장이자 기획위원장으로 고생하신 우리 김영견 펜스타그룹 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발표와 토론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장호영 박사님께서 이제 블루 테크노미 그 한번 해보자라고 하셔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감사드립니다. 뭐 다들 아시지만 이번에 또 제가 제레미 리프 강의를 좀 뭐 직접 듣지는 못하고 이제 요약해서 들었는데 진짜 관심 있게 들었던 것이 그분께서 이 바다에 물에 또 그렇게 관심이 있으셨다. 아마 요약하자면 뭐 6번째 이 지구 인류의 대멸절을 막기 위해서 이제 물과 협력해야 된다. 그 말씀 저희 해양수산부가 이제 너무나 공감하는 말이다. 지구상에 사실 물이 없었다면 뭐 저희가 당연히 있을 수 없고 생명체가 있을 수 없었고 비록 지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물의 비중으로는 사실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0.1%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물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뭐 다들 아시지만 이제 해양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 전 지구적인 문제가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이제 탄소 중립이 필요하고 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따른 이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결국 이제 탄소 중립으로 나가서 지속 가능한 또 이제 발전하는 이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사실 저희들 목표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블루 테크노미에 대해서 이제 해양 세션에서 저희들이 찾은 것도 결국은 그런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과제들 그리고 그거를 위한 이제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이제 기술의 발전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리고 또 그를 위해서 그 기술 발전을 견인해야 될 인재 양성 그리고 그를 위한 또 자금 투자 유치 그리고 그런 부분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선진국 또 후진국과 같이 함께해야 된다는 국제협력 이 분야로 저희들이 세션을 구성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들이야 뭘 아시겠지만 결국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우리를 포함한 이제 인류가 그런 이제 바다에 적응하면서 또 지속 가능한 삶을 살고 그를 통해서 또 해양 경제 전체가 발전하고 그것이 이제 지역 경제,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그렇게 선순환 구조로 이제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저희 뭐 KMI라든지 킴스트 또 IHO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발제를 해주셨고 그 이후 이제 패널 토론을 통해서 뭐 열정적인 토론과 논의가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들이 항상 하는 것은 뭐 해양 세션뿐만이 아니고 각 세션에서 저희들이 이제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이 전문가분들의 견해를 듣고 또 국제적인 흐름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그렇게 같이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가능한 세션 부분에 뭐 저희들 국정감사 때문에 바빠서 사실은 뭐 실장 국장님들이 제대로 참석을 못했지만 그래도 과장급 이상들은 좀 와서 발표하고 같이 이제 토론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뭐 작년도 하반기부터 뭐 우리 해양 신산업 육성 전략 지금 마련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블루카본 추진 전략, K 블루푸드 추진 전략, 또 스마트 항만 기술 산업 육성 지금 그 전략들 마련하고 있고 지금 이제 탄소 중립을 또 이제 해운 항만 또 해사 시장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그 방안도 지금 아마 조만간 11월 달에 또 마련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또 아마 이제 이 산업계
또 당연히 이제 산업계 그리고 또 이 학계의 그런 요구들 또 이제 발전하는 기법들을 같이 저희들이 또 접목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이 블루 테크노미 해양 전 분야에 있어서 블루 테크노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저희들이 더욱더 발전시키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 에필레고 세션을 통해서 이번에 발제하고 또 논의 됐던 그런 많은 부분들이 아마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또 저희들 필요한 부분들 또 분들은 또 전문가들 의견을 더 저희들 참조해서 정책에 더욱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 장시간 또 토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전문가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첫 만들어낸 용어가 블루 테크노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지금 과정들을 잘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 용어가 많이 쓰일 때마다 월드 오션 포럼이 좀 돋보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해양금융 분야에 대해 가지고 우리 성낙주 해양진흥공사 직전사업운영본부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업운영본부장을 했던 성낙주입니다. 사실 제가 요번에 작년에도 토론회도 참여했었고 2020년도에는 발제도 했었는데 사실 좌장은 처음 맡았고요. 기획위원으로 이제 사실 올해 사실 해양금융 섹션이 독자적인 세션으로는 없었어요. 이제 금융 발제나 이런 부분은 이제 해운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한두 개씩 이렇게 껴서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금융이라는 게 굉장히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금융이 안 되면 선박 도입을 사실 할 수가 없거든요. 워낙 선박이 워낙 거액 금융이다가 돈에 많이 드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도 사실 고민이 많고 해서 워낙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뭐 이런 중요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독자적인 세션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연초부터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올해 처음 도입됐지만 이게 독자적으로 이제 도입된 세션이라는데 일단 큰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 대주제가 이제 블루 테크노미고 거기 이제 테크니션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금융도 사실 기술적인 이런 뉴 어드밴스드 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안 중에 이제 많이 대두되는 게 공공기관의 선박금융이 집중돼 있다. 민간 선박금융 창출이 어렵다. 심지어 뭐 거의 92% 가까이가 공공 부분에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서는 이 선박금융 이런 거에 대한 미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보장되지도 않기 때문에 저희 이제 금융 세션에서도 이제 소주제를 챌린지 포 더 퓨처 마리타임 소위 이제 미래 해양금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금융인들이 도전해야 될 과제들 이게 도전이죠.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건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주제가 민간 선박금융을 창출하고 이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 이제 발제하고 이제 토론자분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발제 쪽은 사실 원래의 기획 의도는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저희가 아직 시도하지 못했던 이런 선진 금융 기법들을 소개를 해보자. 사실 국내에서는 한 번도 소개되지 못한 그런 주제들인데 원래 그런 부분하고 이제 민간 선박금융 창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토론자로 모신 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뭐 선박 투자 회사,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한 조각 투자, STO 기법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자본시장, 대체 투자, IPO, 이 자금 조달 시장 이런 것도 다변화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특히 또 이제 유럽계 이제 선박금융 쪽에 이제 그 리딩하고 계시는 이제 두 전문가들 거의 이제 30년 이상 근무하신 이런 분들을 이제 초빙을 해서 한국 선박금융의 현 주소와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역점을 뒀고요. 사실 제가 이제 연초부터 고민해야 됐던 부분이 해양금융은 여타 다른 세션하고는 좀 많이 다른 세션이다. 성격이 다르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가령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다른 세션은 그래도 하드웨어적인 속성이 강하다. 근데
금융은 이게 소프트웨어예요. 2차 서비스 산업이고 말하자면 본원적인 수요, 해운이나 화주나 이런 조선이나 이런 부분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금융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발표하시는 내용들도 대부분 보면 다이어그램 형태로 돼 있어요. 머니가 어떻게 플로우가 머니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재미도 없고 설명드리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 소프트웨어라는 측면에서 어떤 포럼에서 발표하는 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다. 공론화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박금융 자체가 사실 제가 봐도 상당히 어렵고 많은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이 선박금융이 영역으로 보면 뭐 저도 많이 얘기합니다만 어셋 파이낸스고 스트럭처드 파이낸스고 국제금융에다가 프로젝트 파이낸스 영역이에요.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금융인이 거기에 뭐 3명, 4명이 달라붙어가지고 3개월 또는 6개월간 구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전문성이 강하고 사실 이걸 발제자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이걸 발제자 선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애초에 프렌치 텍스리스를 소개를 시켜드릴까 했었어요. 근데 없대요. 이게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본사에서 모셔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좋게 됐는데 이제 서스테이너블 파이낸스로 해서 오히려 제 주제하고 더 적합하게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그 금융의 특성의 어떤 고유한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 청중들이 참석하시는 부분들이 금융기관 유관 관계자분들이세요. 아무래도 금융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사실 그게 어떻게 도입되는지 사실 공부도 상당히 많이 해야 되고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또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고민이 과연 이 참석하신 청중들이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 이 포럼이나 세션에서 과연 어떤 것을 소개시켜 드리고 할 것인가라는 그 고민이 사실 많이 필요한데 그런 거 관점에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전달하는 정보도 밸류가 있다. 금융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요번에 저희가 소개드렸던 부분들이 아마 거의 소개가 안 됐거나 아니면 처음 인트로덕션 하는 그런 주제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포럼이나 세션에서 참 많이 다뤄진다라는 측면이고요. 올해까지는 뭐 그런 대로 뭐 저도 뭐 잘 된 것 같습니다만 비교적 잘 된 것 같습니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해양금융 세션을 도입했을 때 아까 이제 그런 특성들 그런 걸 고려해서 이제 한다면 한 몇 가지 이제 생각나는 게 첫 번째는 당면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선박금융 쪽에서도 지금 뭐 다른 세션에서도 탈탄소 얘기, 친환경 선박 얘기, ESG 얘기, 원화 선박금융 이런 것도 다룰 수 있고요. 조선, 뭐 트랜지션 이런 부분 다 금융하고 연관되거든요. 리스크를 다루는 분야가 금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예술이고 그런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는 이제 가령 5년 내 미래 방향을 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과연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첫 번째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잠재적으로 이용 가능한 선진 시장에서 이용되고 있는 선박금융 기법들이 상당히 몇 개가 있습니다. 아직 저희 해운사들은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상당히 도전적인 노력을 해서 자꾸 소개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해운사도 다양한 펀딩 소스 이런 것들 꾸준히 계속 터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소개하는 게 두 번째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사실 은행과 지금 해운사, 차주라고 할 수 있죠. 간극과 괴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금리가 이렇게 높지? 왜 조건이 이렇지?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그런 부분들. 은행은 은행들이 고민이 있고요. 해운사는 해운사대로 호황과 불황이 플럭추에이션이 워낙 심하고 이러는데 왜 금리가 이거밖에 안 되지?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호간의 어떤 접점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 상호 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과제 이런 것들이 아마 내년도에 좀 다뤄볼 수 있지 않나 하는 뭐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성낙주 이 본부장님께서 산업은행 출신이신데 항공기금융을 아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성본부장님 뵈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융을 이제 해운사들과 어떻게 연결을 좀 시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산업은행이라는 것은 국책인 은행이지만 민간은행들이 어떻게 하면 일반 선박회사와 많은 지금 이제 관계를 지금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어떤 고민도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좀 주제 넘게 이야기하면, 일본에서 이번에 제가 한 게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아주 조그만 배 하나가 가까운 동경에서, 동경 그 도심에서 이제 가까운 동경 도안의 도시를 왔다 갔다 하는 제트 오일선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배가 사람이 250명 타는데 50억 앵입니다. 근데 50억 앵인데 그게 뭐 우리 돈으로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면 한 500억 되는데, 동경도가 28억을 빌려줍니다. 그 빌려주는 건 아무런 조건 없이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2억 앵은 선박 이 공유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거의 한 1% 정도 채 안 되고, 실질적으로 차주인 선주는 자기들 비용 부담한 게 불과 한 3억엔에서 한 5억엔 부담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관계자들 계시지만 해운조합도 계시고 다 해서 이제 국가가 좀, 그리고 이제 지방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이 거대한 금융 돈이 들어가는 선박을 충분하게 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 중간에 우리 성본부장님 같으신 분이 해양금융에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김창경 지금 교수님의 해양인문학, 이번에 이제 가덕도 이야기를 주로 많이 다루셨던데 그 이야기도 좀 즐겁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창경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경대학교 인문사회학 플러스 단장을 맡고 있는 김창경입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좀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번 세계 해양 포럼에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물질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좀 정신적인 부분,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우리가 더 남겨둬야 될 것인가라는 이런 고민에서 그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산이라는 이런 도시에서 가장 키워드라고 그럴까요? 이러면 가덕도 신공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공항에 저희들이 중점을 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가덕도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신공항, 신항만 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덕도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떠오르는 것은 뭐 신공항하고 신항만이라는 이런 개념이 당연히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런 대규모적인 인프라 건설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개발, 보존 이 두 가지를 어떤 식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화두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 주도의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민들이 어촌의 한 형태로서 거기에 살고 있는 어민들, 거기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문화유산, 해역문화유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파괴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파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무엇일까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의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수산업에 종사하는 이런 가덕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자면 그분들에 있어서는 완전 부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러한 부작용, 이러한 것을 어떤 식으로 새로운 가치로 이렇게 창출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나름대로의 모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발표자 한 분께서는 이 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덕대구. 그죠? 뭐 여러분들 이제 고기 명칭 가운데 지역이 들어가는 것은 아마 유일한 것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울릉도 오징어가 있지만 이미 지역이 떠나버린 이런 상황이고, 그래 이런 하나의 조그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협업 모델을 구성한다면 나름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공생의 철학 또는 다양성의 철학 또는 더 블루 포트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가덕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지향하는 이런 청색 기술 경제의 모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었습니다. 나머지 발표도 거의 유사한 형태고, 그다음 나머지 이런 발표는 뭐냐면, 그럼 가덕도 이런 신공항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외부에 있는 또는 외국에 있는 이런 사례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이런 것에 중점을 둬서 첫 번째는 일본의 간사이 공항, 두 번째는 인천국제공항, 세 번째는 홍콩 공항을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이 사람과 또는 기술과의 이런 투쟁,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 이런 가덕도 이런 신공항 이 자체도 부산이라는 미래의 청사진 속에서 어떤 식으로 그려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비록 이것은 부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덕을 위치로 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진해, 거제, 이까지 다 아울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해양과 그 속의 문화를 제대로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의 신공항을 나름대로 만든다면, 이것이 결국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유산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저희들이 계획했던 엑스포를 이렇게 굉장히 염두를 해두고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기가 조금 이렇게 되어가지고 가덕도라는 주제를, 비록 가덕도라는 이런 주제를 잡았지만, 이번 저희들의 섹션에서 나왔던 다양한 이야기들, 또 시민단체에서 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더라고요.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기화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가덕도 신공항 플러스 그 주위에 있는 해역, 해양, 문화라는 이런 키워드를 어떤 식으로 아울러서 새로운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뭐 그런 고민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또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이제 생태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이런 해양을 이렇게 다 이래서 묶어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방안, 뭐 저희 이제 사업단에서 좀 매년 하는 이런 프로그램 중 하나가 뭐냐면, 저희 학교 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는 뭐 굉장히 크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해양 지수라는 것을 저희들이 매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 설문지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작업이지만, 이건 역시 이 전 국민, 또 특히 부산 지역의 부산인의 해양에 대한 이런 인식들이 어떠한가, 그런 변화 과정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펴봤는데, 특별한 부산이면서 부산의 이런 해양 수도이면서 해양 도시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과연 그런 이 해양이라는 마인드가 과연 남아 있을까, 많이 이렇게 담겨져 있을까라는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울러 왜 그 중에 또 하나의 이유가 생각한다면, 정말 해양에 대한 나름 부산시 특화된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보면 해양에 대한 특화된 이런 이 프로그램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부산시 교육청과 한번 지금 나름대로 조금 협의를 해서, 물론 이제 해양 교육이라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해양에 대한 인식을 좀 넓힐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저희 사업단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양 교육에 대해서도 한번 해수부에서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창경 교수님 감사합니다. 부경대 인문한국플러스 사업단은 우리가 이제 만든 세션 중에 굉장히 이 너무 이제 무료하고 너무 물질적일 수 있는 부분을 너무 경제적인 이야기만 하는데, 립킨이 한 이야기처럼 어떻게 보면은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뭐 공항에 만들어지고 나서의 그 주위의 이제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인문학적인 부분을 저희들에게 항상 가르쳐 주시는 세션이 돼서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 세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지금 이제 제가 감히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최고의 조선 전문가이자 조선 흐름에 대한 부분을 가장 명확하고 명쾌하게 주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현대중공그룹의 한국조선해양의 안광헌 사장께서 조선해양에 대한 부분을 세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자, 안광현 사장님 소개드립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안광헌입니다. 제가 지난주 그리스에서 또 미국에서 어제 여기 롯데호텔에서 또 오늘 아침에 백스코에서 4번에 걸쳐서 같은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2주 동안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가장 좀 환상적으로 기막히게 이 뭔가가 지금 콜래보레이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모든 이번 우리 세션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난주에 미국에서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탄소를 제로화시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지? 숨도 못 쉬고 살 건데. 그럼 이제 사람도 다 없어지고 식물도 다 없어지고. 단순하게 심플하게 기후 변화가 해결되겠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우리가 정한 주제가 세계양포럼에서 정한 주제가 블루 테크노미인데 블루오션의 테크니컬 이코노미에서 3박자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린오션을 가려면 이게 선박 조선 분야, 해운 분야뿐만 아니라 이게 모두 다 물류도, 육상도, 해운도, 해양도, 항공도, 도시도 또 우리 인간도 똑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우리가 해야 될 그 미래 숙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선박 회사에서 조선소에서 조선에 관련된 선박 설계도, 선박 개발도 여러 가지 그 연료 추진도 이제 해왔고 또 해운 분야에서 또 일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물류 서비스 이런 모든 분야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많은 발표자들이 발표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한다. 몇 가지만 정리하면 아주 클리어 될 것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한다. 근데 여기에는 너무 많은 숙제가 많다. 탈탄소한다, 탄소제로한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가장 힘든 일들을 3D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은 2D, 3D, 4D 이렇게 가면 1차, 2차, 3차, 4차, 5차 산업혁명으로 가면 갈수록 인간이 더 편리해지고 또 더 고도화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거꾸로 가는 느낌이다. 3D가 가장 힘들다고 했는데 이 2D는 지금 더 힘들게 가고 있다. 디카보네이제이션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2D라고 요즘 흔히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3D보다 2D가 더 힘들어지고 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많은 연사들이 얘기한 것들 중에 탈탄소와 디지털화라는 게 그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할 만큼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아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디지털화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프리하게 모든 게 접근성이 있고 좋습니다. 전 세계에서 어딜 가나 제가 지금까지 100나라도 넘게 다녔는데 와이파이를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나라. 어제도 우리가 조선 세션에서 발표했지만 자율항 선박이 자동차가 오션 모빌리티가 오션어스가 가장 쉽게 발달하고 기술 개발화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가장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실제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 발짝만 넘어가면 우리가 와이파이를 쉽게 쓸 수 없는 나라가 너무 많다. 한 120개 나라라면 100나라, 10나라도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나라가 없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탈탄소도 탄소만 줄이면 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탄소 플러스 우리가 여러 가지 그린하우스 가스까지 전부 다 이제 정리되어야 되는 분인데, 이게 블루 테크노미라는 게 기술과 경제가 굉장히 크게 조합되어 있다. 어제 제레미 우리 연사가 이제 발표할 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탄소가 물론 이제 최후의 목표는 이제 물루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우리가 기술은 준비된다, 갈 수 있다. 그러면 경제성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부합되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냐?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경제성은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가면 다 해결된다. 제가 1982년도에 1980년도에 우리가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삼복 컴퓨터를, 플로피 디스크라는 삼복 컴퓨터를 바이트도 안 되는 것들을 제가 150만 원 주고 샀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과외해서 버는 돈을 다 거기다 쏟아붓고 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은 지금 가치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넘겠죠. 근데 지금 컴퓨터를 제가 가지고 있는 탭도 100만 원만 주면 사거든요. 물론 그거는 가치는 같을지 모르지만 기술에 대한 업데이트는 거죠. 그 시간이 40년이 넘게 걸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의 시장 변화는 옛날에 10년, 50년이면 됐던 일이고, 특히 지금 조선해운 물류의 탈탄소에 관련된 기술들이 우리가 적용하는 게 IMO 레귤레이션에서 LNG가 1년 후에 우리가 그 메탄올이 탄소가 50% 감축되는 게 2030년도, 제로 되는 게 2050년도 이렇게 준비하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옛날에 10년에서 50년 준비했던 것들이 지금은 1년에서 5년도 안 걸린다. 제가 2020년도에 처음으로 LNG 듀얼 퓨얼, LNG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을 계약을 했고, 지금 수백 척을 이제 건조를 하고 있는 중인데, 1년 만에 메탄올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탄소가 50% 감축하는 게 그 기술이 바뀌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그리스에서 암모니아, 탄소 제로로 가는 선박을 계약하고 왔어요. 그럼 3년 만에 50년 만에 갈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기술들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기술의 격차가 시장의 변화를 우리가 못 따라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시장의 변화가 초시대로 가고 있다. 그럼 우리 기술의 격차는, 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초초격자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초시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이거에 대한 차이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화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급속히 진화되고 있다. 그거에는 굉장히 큰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우리가 사실은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유튜브나 모든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게가 불과 10년 정도 지금 프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조선 해운 분야의 물류 분야에 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우려되는 것들이 뭐냐면 고임금, 워라밸, 인구 감소, 규제들입니다. 규제. 굉장히 좋은 기술이 있고 굉장히 좋은 경제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누가, 인간이, 사람이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급속하게 발전된 것들입니다. 지금 최고의 기술로 새로운 탈탄소를 준비하는 선박들이 건조되면 지금 인도된 시점이 작년부터 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선박의 90%가 선원이 없고 선장이 없고 그거를 관리하는 크루도 없고 그거를 관리하는 물류도 없고 해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요구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느끼고 있는 바들은 우리가 좀 더 이런 분야에 대해서 결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이 기술의 진보도 있지만 경제성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
결국은 이런 모든 비용들은 나중에 우리한테 다 그대로 돌아온 것들이다. 우리가 다 부담해야 할 것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정말 저는 우리가 3차,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격차가 상당히 크게 지금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야 될 거는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대학의 문제고 우리 모두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극복하지 않으면 세계의 최고의 조선, 세계 최고의 해운, 물류 이런 모든 부분들 또 이런 기술들 현재로서는 우리가 선박 분야, 해운 분야가 전 세계에 가장 선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린필로 가면서 세계의 모든 선박들이 99.9%가 다 선박 한국에서 다 건조되고 한국에서 최초로 기술이 적용되고 인도되고 있고 한국의 기술들이 전 세계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한국이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어제 이제 조선 세션에서 굉장히 큰 화두를 던졌습니다. 우리가 스타브로 하치구리 박사가 해운 분야에서만 50년 동안 해왔고 유럽의 최고에 있는 선사들 중에 가장 최고 전문가라고 자랑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제 굉장히 큰 화두를 던졌습니다. 소프트 스킬과 그 다음에 하드 스킬에 대해서 던졌는데요. 저는 굉장히 큰 의미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소프트 스킬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 기본은 하드 스킬이 된 다음에 소프트 스킬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하드 스킬을 대학이나 연구기관이나 모든 기업에서 서로 콜라보레이션 해야 되고 정부에서도 같이 뒷받침돼야 되고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같이 화합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몇몇 사람들만의 일로 생각하는 것처럼 느낀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저는 이 조선해운을 담당하고 있는 경영자로서 큰 화두를 던지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토론도 그쪽으로 많이 이제 치우쳐서 갈 생각이지만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부분에서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빨리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발전을 하고 지금 현재 앞으로는 이런 토론회가 주는 것도 시장에 또는 여러 국가에 또 우리나라에 던지는 큰 화두가 돼서 모두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더 진보된 나라로 가야지만 미래에 우리가 밝다. 얼마 전에 우리 인구학자를 모셔다가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2050년, 2040년도에 우리나라 인구가 2,500만을 줍니다. 서울 경기 지역의 일부 그 도시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집니다. 대학수 다 없어집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인구가 현재는 감소하지 않지만 10년 후면 현재 있는 인구의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면 급속하게 달라집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도 이 조선 해운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우리가 화두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할까고 생각을 하고요. 조선해운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좀 더 현재는 세계 최고로 우리나라가 리딩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모든 분야 항만 해운들이 똑같이 움직여서 갈 수 있는 또 규제도 똑같이 빨리 정하고 기준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모두가 됐으면 바람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사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시간이 좀 넉넉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안 사장님하고 이제 항상 이야기 들을 때마다 한 번씩 이제 화두를 잡습니다. 이제 지금 결국은 하드웨어가 없는 소프트웨어는 결국 굉장히 무의미한 부분이고 경제적인 가치가 없이 조선의 발전이 뭐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 돈 남지 않는 장사,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 세션에서 들을 때 하나 지금 여러분들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 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산업의 발전 중에 이제 조선이 이제 아주 그냥 급속도로 발전을 하는데 결국은
조선의 발전이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뭐 아까 말씀대로 한 99% 정도 아주 최고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중국이 10년 안에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한국을 분명히 넘어갈 것이다. 근데 어제 이야기를 안 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제가 지금 오늘 뭐 우리끼리 좀 편하게 이야기하면 결국 그래서 전쟁이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 이제 다시 또 진영의 대결로 중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어떻게든지 세계 질서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 이제 강대국과 유럽이 단합을 해서 스탠다드 국제적인 표준을 중국의 표준이 서방의 표준을 안 따라오면 안 되게 결국 이제 그런 것에서 항상 전쟁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그런 이야기도 사실 이사장님하고 한번 질문 한번 하려다가 내가 또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10년 안에 분명히 중국이 따라잡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에 지금 새로운 질서를 어딘가에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어디 한쪽에 편입돼서도 안 되지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보고 지금 하드웨어를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결국 이제 국제적인 전쟁이 세계 전쟁으로 지금 발전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 기술에 대한 누군가의 패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많이 어저께 그 조선의 한 세션에서 굉장히 많이 느꼈었습니다. 오늘 이런 또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해주시는 전문가 입장인 우리 안 사장님께 다시 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해양 디자인이 사실 좀 이제 저희들과 좀 그 작년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월드 오션 포럼에 많은 도움도 주고 계시고 과연 이제 디자인이 이제 해양에 어떻게 이제 좀 도입이 될까? 저희들이 블루 테크노미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가장 이제 시리어스하게 어떻게 보면 반대는 아니지만 화두를 많이 던진 분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제 박재현 지금 이제 그 해양진흥공사 지원본부장님께서 어떤 지금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해양 디자인 세션이 있거든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리어스하지는 않았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날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제가 그 말할 때 저도 계속 마음에 그날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고가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해양 디자인 세션을 운영했습니다. 올해의 저희 세션의 주제는 조선 해양 산업과 안전 디자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뭐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공공기관 또 대기업 뭐 또 디자인 기업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해양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우리 국내 연근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어떤 그 해양 안전사고, 뭐 90여% 이상이 대부분 다 선박과 관련된 사고였습니다. 문제 제기 차원에서 어떤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들을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발제를 해주셨고, 또 이어서 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이 해양이라고 하는 그 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해양 안전을 위한 충분한 연구가 바다 위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육지에서 충분히 테스트 베드를 하고 바다에서 실증하는 그 어떤 그 안전을 지향하기 위한 여러 테크놀로지들을 어떻게 연구를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뭐 굉장히 다양한 동영상과 함께 아주 인상적인 발제를 해주셨고, 우리 백현충 사무총장님이 하도 깐깐하게 발제자들 좀 선별 좀 잘해라고 막 저를 하도 볶아서 이번에는 작년보다 조금 차이를 두고 좀 대기업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K조선의 전장 설계팀에 있는 박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정말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통상 하드웨어적인 어떤 해양 안전 사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큰 대형 선박들이 전부 다 디지털 전환이 돼서 스마트 선박들인데
이 사이버 안전에 대한 부분이 엄청난 이슈라는 거죠. 공해상에서 그 큰 배가 사이버 해킹 당해가지고 멈춰 서 있으면 그거 다시 복구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뭐 엄청나다는 거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주도 중요하고 그 배를 운행하는 선원들도 중요하지만 이 기관들, 연구자들 모두가 이 같은 고민들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발제를 해주셨고, 또 로봇융합연구원에서 또 실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해양 사고의 어떤 안전을 커버하기 위해서 어떤 선박의 후미 부분에 있어서 프로펠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안전망 뭐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어떤 로봇을 융합하는 어떤 기술과 또 해양 레저 스포츠가 자꾸만 이제 확산이 되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 같으니 스킨스쿠버 관련한 안전사고도 계속이 반복이 돼서 이 다이버 수트 외에도 이 수경이라든지 휴대용으로 같이 잠수할 때 들어가는 장비들의 이 로봇 기술들이 적용이 돼서 또 그러한 부분들에 아주 디테일한 내용으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요게 이제 어저께 있었던 대표적인 발표들에 대한 간략한 개요고요.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소감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 소개해 주신 대로 작년에 처음으로 해양 디자인 세션을 운영하면서 작년의 주제는 중소선박과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너무 분위기도 좋았고 이렇게 플로어에도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때도 2박이었는데 정말 차고 넘쳤거든요. 그때 너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발제자들하고 패널들하고 이렇게 저희가 이후에도 막 소주도 마시고 으쌰으쌰 하면서 아예 우리가 과제를 한번 기획해보자 해가지고 다 국내 석학들이니까요. 그래서 산업부에 한 50억짜리 과제를 땄어요, 올해 초에. 그래서 그 과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또 이 작년만큼 많은 플로어의 어떤 그 참석률은 작년보다 못했지만 갑자기 해양과학기술원에서도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 디자인 진흥원하고 뭘 좀 해보고 싶은 연구 토픽이 있다. 이런 연구가 있는데 당신 관심이 있느냐. 이래서 또 해양과학기술원하고 지금 프로젝트 하나 같이 하게 생겼고요. 또 로봇융합연구원에서 이 수경을 끼고 다이버가 들어가는데 이 다이버가 어떤 안전의 위험을 느꼈을 때 제일 먼저 반응이 오는 게 이 맥박에서 반응도 오지만 이렇게 눈이 뒤집어지고 하는 이 얼굴 쪽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온답니다. 그래서 수경 안쪽에 센서를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좀 하드웨어적인 접근은 되겠는데 이거 좀 더 UI UX 기반에서 어떻게 디자인 진흥원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없겠냐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대로만 이야기했는데 프로젝트 제안 또 같이 하재요. 작년에 하나였는데 올해 벌써 2개 지금 메이드 됐는데 K조선에서 또 자꾸 막 같이 하자는 분위기가 되니까 자기 회사에서는 매년 사회공헌 활동으로 엄청난 예산으로 이렇게 저렇게 기관들, 기업들하고 뭐 사회공헌 활동을 한대요. 또 디자인 진흥원하고 하면 또 좀 참신하게 새롭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작년에 하나 건졌는데 올해는 이제 3개를 건지게 생긴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 세계해양포럼은 올해 17회차인데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부산디자인진흥원에 제가 입사해가지고 다닌 기간이 꼭 17년 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입사할 때 세계해양포럼 첫 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야 저기는 정말 누가 저런 데를 다니나 하다가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기획위원 활동도 하게 됐는데 국내외에 아주 석학들과 또 각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과 기업인들을 망라해서 또 연구자들을 망라해서 어떤 거시적인 어떤 미래 지향 가치와 뭐 그 어떤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서 깔려 있는 함의를 서로 회자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발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무나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디자인진흥원과 같은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학문의 특성상 좀 현행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세션도 있으면 안 좋겠나. 전문가들과 모여서 협의하고 이루다 보니까 정부 지원 사업이든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이든 풀어내서 저는 솔직히 세계해양포럼에 도움을 드리기보다는 세계해양포럼에서 꿀을 쪽쪽 빨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또 내년에 올해 아주 좋게 이렇게 가닥이 잡힌 새로운 과제들을 또 실제로 메이드를 시켜서 내년 이맘때에는 또 올해는 저 작년에 이런 17회 포럼 이후에 세계 과제를 진행했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고요. 어저께도 나온 플로에서 나온 질문이었는데 디자인하고 안전이 연결이 되냐? 해양, 뭐 선박, 이제 디자인을 그냥 써보니까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하는 어떤 스킨 디자인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우리나라의 디자인이 들어올 때 응용 미술로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또 스킨 디자인에 천착했던 기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디자인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이 조금 부족하시거나 관심이 조금 덜하신 분들은 그냥 디자인은 그런 건 줄 알아요. 예쁘게 다듬고 뭐. 그런데 최근의 디자인의 타픽은 또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 중심의 설계입니다. 인간 중심의 설계를 위해서 뭐 행동 반경을 조정할 수도 있고 또 뭐 물건도 물론 다시 디자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어떤 접근이 과거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위시한 우리 지역의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디자인 세션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신다면 매년 새로운 디자인 세션으로 아주 흥미진진한 세계해양 포럼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재현 지금 이제 본부장님께서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세션 작년에 저희들이 이게 만들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과연 이제 우리 월드 오션 포럼하고 해양 디자인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 했는데 해답을 확실히 주십니다. 이제 작년에도 결국 이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디자인, 그러니까 결국은 스킬적인 부분이 아니고 근본적인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이 있어야 되고, 결국 디자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이는 것, 사람이 잘 서 있어야 되고 배는 잘 가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하는 그런 아주 함축적인 이야기를 작년에도 해주시고, 또 올해는 그 이야기뿐만 아니고 사업적인 성과도 이제 받으셨으니까 18회 저희들 월드오션 포럼에 더 많은 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죠. 자, 그럼 이제 이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마창모 우리 해양수산 KMI 지금 수산연구본부장께서 이제 올해 저희들이 그 수산 부분이 상당히 이 새로운 접근을 지금 많이 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연안 양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식량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도 올해 조금 틀린 주제를 많이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셨다 해서 한번 재밌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창모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마창모입니다. 오늘 청중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수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세션이었대요. 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 수산물과 수산업의 문제점에 대한 신랄한 비판들이 처음에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얘기가 없고 좀 희망적인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블루푸드 그리고 푸드테크 개념상으로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발제자분들 설명을 들으면서 맛이 없고 보기에 좋지 않고 향이 좋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거기에 영양까지 있어야 되고 내가 먹는 것과 여기에 박재현 본부장님 먹는 게 같은 성분이라도 상호작용이 다르다. 그걸 너희들이 증명해서 나에게 가져오라는 게 소비자 요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명쾌한 오늘 설명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공급은 한계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정여울 웰피시 대표가 30대 기업인인데 혁신기업 1000에 당당히 올라갔는데요. 이분이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생산자와 같이 시작을 했지만 답이 안 보였는데 소비자 요구를 자세히 보면서
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답을 찾은 내용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인의 상태, 몸무게, 그리고 질환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고 그 성분을 매칭시키는 게 종국에는 부스테크의 마지막 종결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굉장히 좋은 발제를 해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산물이 꼭 어선에서 잡아야 되는가, 양식에서 잡아야 되는가,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는다면, 고령자에게 맞고 영유아에게 맞고 이런 그 심혈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맞다면 그 성분을 가질 수만 있다면 대체육이 됐든 아니든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수산식품산업으로서 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시사점이 컸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2주 전에 이제 시보스 포럼에 그 스톡홀름 리자일런스 센터 과학자 집단하고 스탠포드 대학교 과학자 집단을 같이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분들이 블루푸드를 네이처지 2021년 9월에 블루푸드라는 명명을 했습니다. 그 할 때 이제 수만 건의 그 단백질 DB를 넣고 영양 성분을 다 비교를 한 겁니다. 그냥 블루푸드라고 명명하지 않았다. 다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타 동물성 단백질 대비 우수하더라. 영양 성분이 우수하더라는 것과 그리고 환경 포화가 적더라는 겁니다. 탄소 중립 시대에 맞고 이런 탄소 배출이 적으면서 물 사용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블루푸드라고 명명을 했는데 오늘 이제 이 블루푸드라고 명명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작년을 한번 복귀해 보면요.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그런 무역 구조가 관세 중심에서 규범 중심으로 옮겨갔는데 그 규범 중심으로 옮겨갈 때 환경, 생태, 윤리라는 측면의 규범 변화들에 결국 수능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 상황에서 정보라는 게 수산물 한 마리의 정보라는 게 생태적, 윤리적, 환경적 정보를 다 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소비자 요구는 더 강하게 나에게 맞는지까지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을 볼 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적, 윤리적 규범을 더해서 소비자에게 맞는 어떤 식품의 개발 부분은 하드웨어 측면 물론 중요하지만 이걸 하드웨어로 접근하지 말고 소프트웨어로 접근하라는 게 굉장히 준엄한 이 토론자들의 얘기였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오늘 왔던 그 대체육을 만드는 기업들 미래의 방향성은 맞지만 사실은 경쟁력이 지금은 없습니다. 이 기업들이 계속 살아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생태계 구조를 만들어주는가 하는 것도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항상 이제 우리 마창모 박사님께서는 새로운 그 시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 월드오션 포럼 굉장히 지금 그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마창모 이 지금 박사님께서 저희들이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바다에서가 아닌 육지에서도 생선을 키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하시다가 이번에 드디어 이제 굳이 뭐 바다에서만 그 이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냐 하는 이야기까지 대단히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주제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윤주 박사님께서 과연 이제 크루즈, 여러분들 다 관심이 있어 하는 크루즈를 이제 과연 어떻게 한국의 모항 크루즈, 지금까지 이제 기항지만 오는 외국 배들이 거쳐가는 항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한국식의 이제 크루즈가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이번에 그 토론이 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아주 그 윤주 박사님 저희가 맨날 뭐 성희롱이라고 누가 그러던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미인이시라서 다시 한번 뭐 잡혀가더라도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만은 아주 미인이신 우리 윤주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방금 미인으로 소개받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윤주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아마 앞에서도 계속 여러 이제 섹션 세계 해양 포럼 관련해서 여러 섹션의 이제 주제들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제 크루즈 산업은 사실 같이 논의하기에는 이제 사실 규모적인 면도 그렇고 맞지는 않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해양 포럼에서 크루즈 섹션이 가지고 있는 의미 좀 크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이제 회장님께서 어쨌든 모항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저도 이번 주제가 블루 테크노미지만 크루즈에 당연히 에코도 있고 이코노미도 있지만 저희는 조금 더 에코에 맞추고 싶은 게 죄송합니다. 이코노미에 맞추고 싶은 게 사실은 산업적 성장에서는 저희는 아직 유학입니다. 어떻게 더 성장할까라는 그 입장에서 저희는 어쨌든 그 국내 5개 기항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기항지는 배는 들어옵니다. 배는 들어오면은 그냥 들어오는 배를 맞이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역에서 항상 고민하는 그러면 과연 그게 경제성이 있느냐에 대한 계속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모항으로 가자라는 차원에서 물론 이거 정말 장기적인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제로 제가 오늘 이제 발제 2분 모시고 업계, 학계 그리고 이제 터미널 관계자분 그리고 이제 정부 저희 크루즈 하시는 관계자분 모시고 좀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제가 어쨌든 저희는 이 한국형 크루즈라고 얘기할 때 어쨌든 동북아 크루즈에서 제가 중국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 관계자분 특히 초상국 크루즈 연구원 모시고 최근에 어떤 크루즈 산업의 어떤 정책이나 현황을 좀 봤습니다. 확실히 중국 같은 경우에도 크루즈 규모가 2018년까지 성장하다가 살짝 좀 멈췄어요. 그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양적 성장은 했대 이제 질적 성장을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 질적 성장이 결국은 여러 가지 물론 자금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내수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할 때 자국선 크루즈 선박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글로벌 선사와 이제 코어했던 선박이 건조돼서 이제 투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국이 어떻게 이제 모항으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했고요. 이제 그와 함께 이제 저희 국내 여사분께서는 어쨌든 한국형 크루즈에서 모항을 가기 위한 전략이라고 해서 어떤 모항에 대한 의미들, 저희가 사실 가지고 있던 모항에 대한 의미와 요건들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인프라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인프라도 있어야 되는 거고 국내 수요도 있어야 되고 국내 수요만으로는 안 되고 당연히 플라잉 크루즈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그런 수요가 기반이 돼야 되는 거고 터미널 내에서도 그런 수요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런 논의 속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들의 결론은 이제 이 또 국조선사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장기적인 얘기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중간중간에는 그게 어떤 형태가 됐던 그게 뭐 카펠이든 아니면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어떤 그 공급 수요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제가 토론자분으로 어쨌든 지금 그 글로벌 선사인 크루즈 선사와 프리센스 크루즈랑 지금 관계자분들 좀 얘기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코스타 크루즈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차트 선사인데 어쨌든 기존에는 저희가 그 한국에서 차트를 할 때 차트 횟수가 아마 저희가 올해가 8회였습니다. 근데 횟수를 늘린다라는 얘기는 이제 내년에는 한 12항차까지 이제 늘린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국내 수요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정도 수요는 충분히 창출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글로벌한 어떤 그런 모항의 어떤 그런 그 인프라라든지 서비스가 어떻게 준비할 수가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고요. 프린세스 크루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기항지 예를 들면서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와중에서도 좀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 터미널 서 있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이제 터미널 그 대표이사님도 이제 저희가 이제 기항지에서 장기적으로 모항으로 가는 이 전략에 대해서 응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모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자국 선박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 터미널 내에서 전기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과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저희 어떤 그런 모항 전략에 대한 논의도 함께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속에서도 또 뭐 횟수부 또한 사실 저희가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크루즈 선박이 들어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올 3월에 이제 글로벌 선박이 들어오고 올 8월부터 중국 단체 관광 수요가 풀리면서 시장이 바뀌고 있는 거죠. 이런 바뀌는 어떤 그런 이 흐름을 보면서 내년에 좀 더 적극적인 정책에 대한 어떤 지원도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 모항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논쟁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국적 크루즈에 대한 선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국적 크루즈를 가져가지라는 얘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하면서 저희가 이 크루즈 산업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처음에 장하영 박사님이 그 여러 가지 그 PPT 자료 보여주실 때 이제 각
산업 분야별 도표가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거기 도표의 한 막대에 크루즈 인더스트리도 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산업으로 성장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에필로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크루즈는 저희들도 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게 되게 많은데 어쨌든 그 제도가 지금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들 모든 이야기 중에 다 같이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한국은 부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에 해양수산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가능한 거대 부두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부산, 지금 여수 그리고 인천까지 특히나 이제 큰 그 부두에는 크루즈 부두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부두를 하나 만드는 게 거의 뭐 5천억에서 1조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이 다음 단계가 윤주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모항 크루즈인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드웨어는 완비가 되었고 거기에 소프트웨어 겸 하드웨어는 결국 뵙니다. 이제 그 부분에 우리 이제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분이 사실은 우리 송명달 우리 실장님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하드웨어는 완비가 되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규제나 제도나 그리고 선박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번 충분하게 이제 준비를 해주실 그를 지금 이제 한국에 지금 입장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 부분에서 우리 크루즈 세션을 지금 저렇게 그 아주 열정적으로 맡아주시는 윤주 박사님에게 개인적으로 감사함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최완현 우리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님이신데 우리 관장님께서 사실 저희 세션 저희 이제 월드오션 포럼에 이제 올해부터 사실은 오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신데 워낙 이제 그 해양수산부에서 고위직을 계시고 저렇게 열성적으로 월드오션 포럼에 오시는 분은 처음 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오면서 느낀 것 하나가 우리 마창호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블루푸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바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우리가 지금 눈을 돌리지 못했던 부분이 미지의 세계인 바다고 그 바다의 심해도 있지만 바다를 통해서 그 한국의 먹거리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개발할 수 있다는 저희들의 그런 경각심을 많이 불러주신 분입니다. 최완현 지금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과찬을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좀 끌떡댔구나 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사실은 해양 바이오도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막 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자원관도 마찬가지로 신생 조직이고 해서 어떻게 하든 저의 역할 중에 뭐 몇 가지 됩니다만은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알리고 우리 존재 가치를 알려야 된다. 나 여기 있어라는 것을 소리쳐서 외쳐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이렇게 월드 오션 포럼이라는 이 네임밸류가 높은 쪽에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오늘 처음으로 세계적인 포럼 바다의 다보스 포럼을 표방하는 우리 월드 오션 포럼에 처음으로 런칭을 했는데 나름 나빼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게 다 이제 기회를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우리 위원장님 이하 아마 우리 사무국에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류의 역사나 바다의 역사, 인류의 역사만 거창한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개발 이용과 보존의 어떤 그 싸움 관계가 상관관계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아까 우리 저 패널 중에 어느 한 분은 지구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탄소 축적의 역사일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그게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생명 자원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대안이 지금 현재 인류가 가장 직면해 있는 이산화탄소 저감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좁은 바이오에 대한 좁은 눈을 좀 새로 뜨기는 하는 계기가 됐기는 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첫 런칭하는 자리에 아마 17회째까지 오면서 우리 플로어의 청중들이 오늘 우리가 새로운 신기원을 이뤘는데
세종에 그 방곡 고등학교라고 있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꿈나무들 지금 이 절감 시대에 그 꿈나무들이 오늘 30명이 와서 마지막까지 몰입도 있는 경청을 해주고 같이 기념사진까지 찍었습니다만은 또 거기다가 더 하나 더해서 사실은 해양 바이오 산업체가 굉장히 지금 영세합니다. 그래서 오늘 협회 분들도 불원철기 와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는데요. 달리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보다는 제가 이제 처음에 기획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정통 산업을 해양 산업을 운영해 오신 분들한테 이제 막 태동기 맹하기를 거치고 있는 바이오를 알릴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저한테 이제 발언 기회가 와서 제가 이재용 삼성 회장 언급을 했습니다. 부회장 시절 때 삼성 계열사 사장들하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포스트 반도체 우리 뭐 먹고 살 거냐? 고민을 굉장히 하고 나왔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겠죠. 결론은 바이오다. 라는 게 지금 한 10년쯤 됐나요? 물론 코로나 팬데믹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바이오가 지금 엄청 떴습니다. 그게 21년 통계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가 엄청난 시장을 자랑하고 있는 자동차 시장이 불과 600조를 불과하면 안 되죠. 600조라는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럼 반도체는요? 800조더라고요. 그럼 바이오는 얼마나 될까요? 뭐 저 통계 그 기초 자료를 뭐 다 맹신할 수는 없지만 무려 1,800조의 어마어마한 그 잠재력이 아닙니다. 바로 시장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패널 분 중에 한 분이 그걸 갖다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본 결과 결국 바이오 산업 1,800조 그 시장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원천 소재 제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게 약 30%면 그것만 해도 540조입니다. 그런데 육상 생태계를 통한 생물 자원의 공급은 이제 한계 체감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런데 해양 생물은 엄청난 극한의 저온, 온도, 압력, 여러 가지 나쁜 환경 속에서 진화해 왔기 때문에 육상 생태계에 있는 생물보다는 훨씬 유용한 활성 효소라든지 여러 부분 우리 인류들이 할 부분들이 무한한 가치 시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지구 생명의 80%가 해양 생물이고 해양 생물 80%를 차지하는 생명체 중에 지금 규명되어 있는 게 33만 종인데 그 중에 불과 우리 인류들이 하는 게 1% 미만이라는 게 이제 이거는 거의 뭐 학계의 정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해양 바이오 산업, 전체 바이오 산업에 해양 바이오가 차지하는 게 불과 지금 6 내지 7%밖에 규모밖에 안 되는 아직 적은 부분이지만 연간 10% 이상의 그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마중물칼로 겨우겨우 작년에 해양 바이오 산업협회라는 거를 20개 업체의 대표님들을 모시고 시작을 했는데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53개 업체 수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게 뭐 결국은 마무리 아웃풋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이런 타이틀을 잡았죠. 미래 성장 동력의 하나인 동력인 해양 바이오 산업이라는 부분을 해양 바이오로 잡았는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패널 분들을 어떻게 모시고 이걸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가를 참 처음이라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은 바이오도 보니까 정통 1차 정통 단계인 레드 바이오, 다시 말해서 의약품, 그리고 그린 바이오, 농식품, 뭐 그다음 건강기능식 식품, 그다음에 이제 화이트 바이오, 뭐 에너지 화학 이런 쪽으로 지금 활용을 합니다만 오늘 발제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는 그런 정통 장치적인 그런 보다는 오히려 해양 바이오도 이제 신산업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2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그 얘기가 상당히 울림이 컸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지금 명실장관 우리 늘 그런 이야기 하죠. 해양 생명 자원을 국가 주권화를 만들고 그 관련 바이오 산업을 출발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일선에서 뱅가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자원관이라고 지금 늘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법에도 그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다시 한번 현 상황에서 우리 모습을 한번 재진단해보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록 조금 추상적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지도가 됐지만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짧은 한 10여 년의 역사를 두고 그리고 저희들은 항상 그럼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100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 아무도 지금 미래의 그 언설서티들을 어떻게 지금 극복해내고 하이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모두의 고민인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정말 나름 아직은 바운더리는 좀 좁지만 산학관련 전문가들 다 모셨고요. 사실은 유럽 쪽이 미세조류는 사실 바이오매스로 따져보면 아마 지구상에 바다에 있는 미세조류가 바이오매스로 보면 제일 클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정제화시키고 배양화시켜서 산업 소재로 활용하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그런 예를 잠시 들었습니다. 우리 뭐 언론상을 통해서 봄철되면 중국 해역에서 갱생이 모자반이 몰려와서 우리 해양 환경을 막 굉장히 지금 양식장이나 굉장히 심지어 배 스크류 안전사고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랩 수준에서는 갱생이 모자반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지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소 사료까지 전복 지폐 먹이까지 잘 만들어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1차 인프라를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3개월 가동하고 그럼 9개월은 뭡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바이오 소재의 한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해양 생물들은 계절적 그 어떤 번안이 작고 한계성이 있어서 실질적인 산업의 원 소재로 적용이 되려면 특히 그는 이제 뭐 먹는 것하고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담보되어 있는 해양 생물 자원이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돼야만이 비로소 그 어떤 산업체의 그 어떤 그 소재로서 적용이 되지 않느냐. 그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넘었으면은 사실은 부가가치로 따져보면 굉장합니다. 해양생물 자원에 있어서의.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해조류 생산량이 지금 사실은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경우는 50만 톤이 넘습니다. 엄청난 1차적인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게 식용으로 저차 가공이 아니고 그냥 바로 건조 상태에서 물미역 1kg 1,000원이라 그러면 그것을 조금 마른 미역으로 하면 5,000원, 그걸 다시 발효를 시켜서 가바나 후카이탄을 추출해내거나 알긴산을 가지면 그게 키로당 5만 원, 10만 원 넘어가고 심지어 그걸 갖다 고차 가공을 하면 톤당 5천만 원 이상 넘어가는 그런 엄청난 부가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바로 바이오 산물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통적인 바다를 매개로 한, 바다를 공간으로 한 정통적인 해양 산업이 이제는 아까 말했듯이 정통에서 새로운 이미 2년 전인가 어떤 그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큰 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이렇게 정말 이 네임밸류가 있는 포럼에서 지금까지 태동하고 있는 우리 해양 바이오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다시 재확인해보고 미래의 방향을 설정해서 나갈 수 있는 산간, 학연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댄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완현 관장님 고맙습니다. 저희 그 월드오션 포럼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이 이 우매한 사람들에게 이 바다의 이 자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혹시 그 플로아에 계신 분들 중에 이분들에게 이 이야기는 꼭 질문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누가 계실까요? 너무 많은 분이 계셔서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17년간 우리 이제 월드오션 포럼 성과를 평가하고 그리고 이제 방향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오늘 저희들 이 에필로그 세션이 되었으면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이 해주시고 오늘 못 오신 분 몇 분 계시지만 이번 3일 위해서 1년을 고생하신 모든 기획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에필로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열정적으로 세션 이끌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총 3일간 진행된 세계해양 포럼이 에필로그 세션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